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얼마 전에 명동의 한 백화점에 오랜만에 들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순간 중국으로 간 줄 알았거든요. 온통 주변에서 중국말만 들리는데 점원들도 아주 능숙하게 중국말로 중국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또 여의도에도 보면은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의도에서 숙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오기가 쉽고요. 또 시내에 나가거나 강남으로 이동하기도 편해서 여의도의 비즈니스 호텔들은 중국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선 사실 볼만한 문화유산이 마땅치가 않고 이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시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곳들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의도로 많이 온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리고 또 이들이 여의도에서 많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별그대의 천송이가 즐기던 치맥을 찾아서 치킨집, 심지어는 중국 관광 안내 책자에 보면은 찜닭집까지도 최근에 명소로 안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북적북적하더군요. 찜닭 말고 또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무엇인가, 또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한국을 찾을 이유는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KT를 상대로 공익소송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고객들의 이름을 제대로 써놓지 않아서 소송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준비했고요. 또 3부에서는 중앙정부부채 1,000조를 넘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600조가 공무원 연금, 또 군인 연금 탓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달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찌 되는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침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5.9포인트, 0.3% 상승해서 1998.95포인트, 다시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1.85포인트, 0.33% 하락해서 555.22포인트에서 끝을 맺었기 때문에 대형주가 있는 코스피는 양호했고 중소형주가 있는 코스닥은 좀 부진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가 급격히 하락했고요. 네. 반면에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했던 철강과 정유주가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환율 때문인가요? 예,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네. 환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이 10.8원 빠져서 원달러 환율은 1,041원까지 내려가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간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를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랑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 한 번에 몰려들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네. 이 철강 쪽과 정유주가 상대적으로 힘을 받고요. 반면에 자동차주가 피해를 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그러면은 달러엔 환율이 아까 초반에 볼 때 1,050원이 깨졌다 이랬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1,041원까지 갔으니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041원까지 갔으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지금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예. 수출 관련돼 있는 자동차주는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커졌고요. 네. 반면에 외화부채를 많이 들고 있는 이 기업들,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예.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 환율이 업종별 희비를 가르는 주요 변수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환율은 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차이나 리스크도 이제 좀 거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더니, 이제는 또 환율이 또 한 방을 먹이네요. 예, 환율 하락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장중에 일간으로 1% 이상 변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약세를 간 것, 환율이 강세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 기초 체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개개 기업별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였기 때문에 뭐 환율이 오는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스피가 한때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수급을 조절하는 주체들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생각은 한 3월 중순부터 중소형주는 비싸다. 대형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요. 3월 마지막 주부터 미국의 중소형주 그리고 이 비싸다라고 표현되는 종목들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좋은 빌미를 얻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수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중소형주를 팔면서 조정이 세졌고 그 자금이 대형주를 사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실적이 나오는 4월 중하선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매력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천은 언제 뚫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2천 이게 지금 천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 증시가 그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텨주었고요. 오늘이 좀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죠. 현물과 선물의 차이로 인해서 주식을 좀 많이 사들여 왔는데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만 이 수급 부담을 잘 이겨내주면 오히려 여기서 내일 수급 부담을 좀 일정 수준 덜어내고 가면은 내일이나 금요일쯤엔 다시 2,000선을 돌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려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당분간 또 환율이 될까요? 네. 아주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때 수급 부담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달러 대비한 여타 통화들이 다 강세입니다. 뭐 호주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이렇게 된 구간에서는 과거에는 달러가 약세면 좋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출에 관심 받는 구간에서 원화가 강세를 가더라도 너무 빠르게 강세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1,040원까지 빠졌다면 적어도 더 하락해서 원화 강세를 가기보다는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뭐 별다른 영향을 줄 만한 예상은 없죠? 지금 같아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할 거로 보고 있고요. 새로 부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회의니까 어떤 뭐 새로 의견이 나올지 않겠는가라고 보지만 그동안 달라진 이 국내외 증시나 뭐 금융시장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봤던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기준금리도 동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확인을 못했는데 한동안 IT주들, 대형 IT주들이 많이 내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줬었잖아요. 이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반등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나스닥이 0.8% 정도 올랐고요. 반대 다우가 미진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빠진 종목 업종이 올랐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IT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나스닥의 흐름은 좋았다. 미국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빠진 것에 비해서 들어올린 기술적 반등의 폭이 조금 작았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IT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 IT 버블이 또 다시 한번 또 터지는 이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뭐 SNS라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헬스바이오라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해소하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미국 시장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관세청이 가격이 뻥튀기 된 수입품을 공개를 했다죠? 네. 수입 가격하고 네. 국내 판매 가격하고 네. 비교를 했더니 엄청나게 이 국내 판매 가격, 소매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더라. 그런 품목들의 조사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10개 품목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네. 생수, 전기 면도기, 유모차, 진공 청소기, 또 전기 다리미, 네. 그다음에 타이어, 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 뭐 이렇게 10개 품목인데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유모차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 가격이 수입 가격의 3.6배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 품목마다 가격대별로 상위 20%, 25%, 그다음 25%, 25%, 그러니까 4등, 이렇게 4등분을 했습니다. 네. 4그룹을 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예컨대 유모차의 경우 이제 평균 가격이 13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판매 가격이 5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3만 원짜리예요? 네, 4배가 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비싼 그룹, 그러니까 네.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입 유모차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47만 원, 판매 가격이 133만 원, 역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이게 결국 이런 이유가 중간에 이제 유통 단계 뭐 네. 이런 것들인데요. 그 유통 단계별로 마진을 보니까 수입업체가 한 30%를 가져가고요. 또 국내 공급하는 업체가 15에서 20%를 가져가고, 네. 또 백화점이 한 30에서 35%를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뭐 물류 비용 있고 AS 비용 있고 판촉 지원 비용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별로 떼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이만큼 국내 판매 가격이 뻥튀기고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네. 립스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는 무려 수입 가격의 9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9배요? 국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예컨대 이 립스틱도 제일 싼 한 25%에 해당하는 제품들 네. 1,400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21,000원에 팔린다고 하니까 15배가 네? 넘어갑니다. 1,000 얼마에 들어오는데 2만 얼마에 팔린다고요? 예, 1,400원의 수입 가격인데 예. 21,000원에 팔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별로 공개되진 않았죠? 네네, 가격대별로 이렇게 예.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해당 업체들 얘기도 물론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정부,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조사한 거니까 일단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단계도 많지만 단계마다 또 마진을 많이 떼서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립스틱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니 좀 억울하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네. 수입하는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는 네. 병행 수입을 하면은 조금 나아질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 관세청이 이런 통계를 공개한 게 네. 결국 이 병행 수입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부가 경제장관에 의해서 이 독과점 소비재 구조 수입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골자는 병행 수입을 확대하고 해외 직접 구매, 즉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그 기본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행 수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독점 수입업자가 있죠. 그쪽 본사하고 계약을 맺고 네. 배타적으로 들어오고 뭐 이제 이 1대1 거래만 하는 데인데 그거 말고 그냥 거기 그쪽 소매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점 수입업자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이 수입하는 게 병행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독점 수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로얄티도 줘야 되고 이게 많기 때문에 또 네. 국내에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반대로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싸게 들여와서 좀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병행 수입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통관 인증제라는 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병행 수입 물품이라도 적법하게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제품이면은 문제 없다는. 네. 그런 일종의 그런 통관 정보를 담은 내용을 이제 QR코드에 부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병행 수입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밀수로 들어온 것도 네.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니고 네. 정확한 제품이고 어쨌든 이것도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믿고 사도 된다라는 그런 마크를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그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통 한 230여 개의 제품에만 부착이 됐었는데 네. 이거를 한 100개 정도 늘려서 한 350여 개의 품목까지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해외 직접 구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00 이하 해외 직접 구매 같은 경우는 통관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네. 또 이 대상 품목도 넓혀가지고 어쨌든 통관이 한 3일 정도 걸리던 걸 이제는 반나절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병행 수입을 이렇게 QR코드를 붙여가지고 인증을 해주면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지만 네. 병행 수입을 해서 싼 거다라고 하면서 네. 가끔 이 짝퉁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일본 한국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지금 검사에 나선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일본 도쿄에 나가 있는 우리 은행 도쿄지점 예. 한 은행 직원이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의 거기 현지 직원 네. 역시도 조사를 받다가 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뭔 문제냐면요. 네. 지금 우리 시중은행 도쿄지점에서 불법 대출로 조성된 비자금 조성 의혹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지금 나왔고, 우리은행도 나왔고, 지금 뭐 드러난 곳은 이 두 군데고, 공교롭게도 이 조사를 받던 두 은행 직원들이 자살까지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문제인지,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이 됐고, 또 어떻게 이 비자금이 사용이 됐는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 나가 있는 그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조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일 금융당국이 공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조 조사를. 그래가지고 지금 양해각서도 맺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왜 하필이면 동경 지점인지 도대체 동경의 대출 문제가 어떤 이 관행과 어떤 형태가 있었길래 한 은행도 아니고 이런 두 은행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아마 좀 당국이 주의 깊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더 이상 얘기가 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뭐 비리 의혹, 뭐 네. 혹은 비자금 조성 혐의 이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과연 뭐 비자금이 뭐 누구에게로 흘러갔다 네. 뭐 이런 뭐 그냥 카더라 정도의 얘기는 나오는데 네. 예, 아직 확인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울릉도하고 흑산도에 작은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섬 중에는 제주도만 공항이 있죠. 그렇죠. 다른 데는 공항이 없는데 네. 울릉공항이라는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예. 그리고 흑산공항은 2019년까지. 물론 아주 큰 비행기가 다닐 수는 없겠고요. 한 5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가 다니게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컨대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려면 차 타고 배 타고 뭐 이렇게 가려면 한 7, 8시간 걸린다는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관광 활성화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배 타고 가기 힘들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던 KT, 고객들에게 유출 피해의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공익소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전에 관리를 잘 못했으면 사후 관리라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연일 KT 뉴스기는 한데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KT 2년 전에도 한번 사고를 냈었는데 981만 명. 거의 1000만 명이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최근에 낸 KT가 사후 처리 작업까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을 정말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객님을 호객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KT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박지호 간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또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예. 네. 아니, 근데 KT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소송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지금 저희 KT가 유출됐다는 통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주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유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원래 고객들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장으로 이렇게 유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유출 통지문이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화면에서 고객들의 이름이 노출이 되지 않아서 네,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어떤 증빙 자료로 사용될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1000만 명 중에는 현재 KT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출은 됐는데 내가 KT의 어떤 서비스를 언제 사용하다가 그 정보가 이번에 유출이 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KT가 이 관련 서류들을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지를 했다 이런 증명서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KT를 사용을 했다 이런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발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KT에서는 왜 발급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요. 네. 저희도 지금 뚜렷한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왜 그때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면서 바로 황창규 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바로 잡겠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그러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 보상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그 사측에서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없고요. 네. 실제 피해를 입은 우리 소비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전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이걸 다 갚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시작하신 거는 3월 중순쯤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럼 소장 접수를 아직 못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소송인단을 좀 이제 대규모 공익소송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송 그 모집을 4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까지 기간을 설정해놔서요. 여전히 이제 소송 그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이 필요한데 KT가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증거 자료들을 발급해주지 않음에 따라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4월 17일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 3천 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법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착실하게 전부 다 챙겨서 화면 캡처도 하고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분들은 자신의 네.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런 증거를 같이 내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1,000만 명인데 3,000명이면 너무 적네요. 네, 그렇죠. 저희도 뭐 대규모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 네. 하지만 어떠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서 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KT 고객이었다가 다른 통신사로 네. 넘어간 고객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네.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혹은 뭐 KT로 새로 갈아탔다가 그런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네. 유입이 되시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고 참여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네, 손해배상은 100만 원으로 규모를 산정을 하셨던데 네. 이 1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런 네. 것들이 법원까지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네.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산정이 된 것들은 없었는데 최근 2014년 2월 14일에요. 네. 대구지법 민사 3부에서 예전에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SK 커뮤니케이션즈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예. 이번에 거의 유사하거든요. KT 역시 해커에 의해 유출이 됐고 네. 이때는 뭐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약 3,500만 명 이렇게 대규모 이런 네. 것들이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대규모였고 그 업체에 명백한 그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이번에 100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네. KT라고 하면은 유선 고객도 있고 무선 고객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 1,000만 명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소송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 KT 무선만 휴대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선도 있고 KT는 인터넷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KT 또 그 별정통신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런 예. 모든 고객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한번 다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터넷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선이나 무선을 묶어서들 많이 또 사용을 하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KT가 일단 그 명확한 입장은 안 내놓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네.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용카드 회사들이 발송했던 유출 고지서에 보면은 실명이 있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 실명을 꼭 적어야 된다 고지서에 뭐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걸 지체하지 말고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근데 네. 알려야 될 것들은 어떠한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네. 그리고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그리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거다 이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지 네. 뭐 통지문에 뭐를 적어야 되고 서명을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세세한 양식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와 같이 좀 실명이 없이 그냥 사과문만 이번에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KT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죠. 예, 이런 그 어떤 보상 과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피해 사실 유출 자체를 피해로 지금 안 보고 있는 추세라서요. 예. 명확한 손해배상도 받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소비자기본법 이런 것들이 법령이 약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소비자보호법이요? 소비자보호법하고 네, 기본법하고 네,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의 이런 관련 법들이 있거든요. 예. 뭐 정보통신망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손질이 좀 돼야 되나요? 네, 지금 워낙 개인정보 예전에 만들어진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 추세에 맞게 조금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빨리 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청취자 한 분의 그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요. 6872님인데 100만 원을 요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네, 법원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독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요. 저희 경실련에서는 이번 소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KT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KT의 이 개인정보 보안을 담당했던 보안 담당자가 직접 진짜로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4년 2월 14일 날 그 해커에 의해 유출이 됐는데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번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그러니까 2012년인가요? 그때도 요 정도 되는 고객 수의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새나가게 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뻣뻣한 건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금 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영업에 이용하는 게 이용해서 얻는 수익이 이렇게 유출돼서 보상하는 피해 금액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보다 더 많이 수집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지라는 인식들이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진 게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정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도도 개선을 할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논의 중이고요. 과징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희들은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피해는 피해 당한 사람은 저희 소비자들, 당사자들인데, 과징금은 정부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소비자들은 피해도 당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당했는데,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빨리 손해배상을 진행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거 정말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맞습니다. 받는 쪽이 정부가 되면은 곤란하죠. 그렇다면 지금 0177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방금 홈페이지 가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고지서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음에 포털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요? 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소송을 신청하는지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KT 가입자라고 상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유출됐다라는 그 사실 그 화면을 캡처하시고 그리고 KT 가입자라는 사실은 이제 또 홈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주시면은 이 통지문의 증거 능력을 저희가 대체를 하거든요. 지금 KT 고객이면 그게 가능한데 아까 해지된 것을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실명으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어저께 방통위에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그 소비자 보상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신고서를 제출해 놓았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요금 명세서라든가 요금 냈다는 영수증 이런 것들을 우선 지금 대체로 받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방통위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이제 KT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발급하도록 좀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말 이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KT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좀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대부분 요즘 공동주택에 사시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갈등, 이게 깊어지면서 살인도 났었고요. 위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사건이 또 최근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장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도 공동주택에 사시나요? 네, 공동주택에 살고 네. 저희 건물도 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주거 하시는 건물이요? 네, 주거 건물인데 예. 이게 통계조사 보니까 아파트가 더 이렇게 분쟁률이 높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낮에 이렇게 주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는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상시 예. 거주를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분쟁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밑에 집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네. 근데 이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네. 아이도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렇게 떠들었다, 시끄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싸웠는데 저희도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그 내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통계들을 보니까 네. 이미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아마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가 네. 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있느냐에 79%가 네. 층간소음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니까 거의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의 54%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네. 이웃과 이미 다툰 경험이 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말싸움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복, 예. 몸싸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저는 이상하게도 또 윗집에서도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이고, 윗집은 왜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느냐라고 막 따지러 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마침 또 다 제가 대응을 해야지도 했는데 남자분들하고 말싸움하다가 몸싸움 갈 뻔했어요. 정말. 아, 그러시구나. 예, 정말 험악해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웃과 다투지 않고 혼자 참고 있다고 해도요. 네. 이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방지 용품을 다 이제 아이들 있는 집에 네. 다 깔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시겠지만 비용이 그렇고요. 만만치 예. 않은 비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있죠, 이거. 예. 네. 내가 안 보고 만다 해서 이사를 네.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네. 원치 않는 이사 문제, 여러 가지 설치하는 문제, 네. 병원 치료를 받는 문제서부터 어쨌든 경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정도로 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층간소음은 뭘 참을 수 없다, 이런 조사도 된 게 있나요? 네. 일단은 데시벨 조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데시벨,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시끄럽단 말이야라는 말이, 네. 얼마인지 수치화되지 않으면, 네. 이게 정말 시끄럽다, 아니다라는 걸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부에서 이제 이 참을 수 있는 소음의 한도를 예전에는 5분에, 낮에는 55데시벨, 예. 밤에는 45데시벨 이렇게 기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1분의 평균으로 주간에 40데시벨, 야간에 35데시벨로 기준을 좀 낮췄죠. 엄격해졌네요. 예, 그러니까 더 엄격해진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기준을 잡냐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됐을 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 요청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이 돼서 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 배상 금액도 종전보다 지금 30%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소음 기준을 5데시벨 초과할 경우 6개월에 52만 원에서부터 3년 이내 88만 4천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피해 정도에 따라서 30%까지 가산이 돼서 배상 금액이 최고 114만 9천 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제 아파트에 살거나 그러면 일단 그 해당 경비실에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떠든 적이 없다, 뭐라든지.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당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를 가요. 그러면은 두 쪽 다 이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판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또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실 뭐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갈등의 조정자가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배상 금액을 물리자, 너 뭐 콩밥 좀 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문제를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죠. 근데 감정 싸움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원래는 층간소음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조정을 좀 해주거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나서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대안들을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환경부가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도 제정을 해서 이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분쟁조정 기준으로 이미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주택관리공단 내에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여기서 우리 가가 가짜가 한자 가짜죠. 집 가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올 4월 즉 지금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 법원의 조정 능력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권한이 있어야죠. 왜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뭔가 권한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정위원회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 효력을 갖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 생겼다고 하셨죠? 그렇죠. 행복지원센터. 이거 지금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그다음에 실질 국토교통부에 이제 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아이고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조정을 해보겠다는 이런 또 관의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니 해도 좋은 거는 쌍방간에 일단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조용히 하겠다. 혹은 뭐 내가 좀 참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저희 이사 왔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포스트잇을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공지판에 붙여서 뭐 이사 잘 왔다 몇 호니 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대화를 하시는 그런 아파트의 사례들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훈훈한데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은 단 한 번의 일면식이라도 있어도 사람들은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파트 구조가 예전에처럼 수평적 마을이 아니라 이제 수직적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위아래로 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완충적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이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이렇게 면식을 트고 알고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대구시에서 했던 실험이 소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구시에서는 이제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8개 항목으로 아파트 생활수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하자. 네. 오후 10시 사이에 하자. 샤워 및 배수는 자정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는 자제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악기를 연주할 때는 언제 하자. 이런 괜찮은데요? 식으로 예, 생활 수칙을 같이 의논해서 도출해 낸다라고 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뭐 지켜라 마라 이렇게 요구한 것보다는 좀 좋은 모양새로 네,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저도 뭐 당사자여서 그런지 아주 잘 들렸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작년 중앙정부 빚이 사상점으로 1,000조를 넘었고요. 그중에 600조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3부에서 연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